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고대 이집트 판테온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여신, 무트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니 무트의 정체성, 신화 속 가족관계, 그녀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녀를 어떻게 숭배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군요. 네, 그렇죠. 이번 탐구를 통해 우리는 무트라는 여신이 단순한 신화 속 존재를 넘어 고대 이집트 사회와 종교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고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그 핵심을 명확히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무트는 정말 매력적인 여신입니다. 흔히 아문의 아내로 알려져 있지만 그 수식어만으로는 그녀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다 설명할 수 없죠. 아, 그런가요? 네, 테베의 종교 시스템, 나아가 이집트 전체 신앙 체계에서 그녀가 차지했던 독보적인 위치와 그 역할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녀의 진면목을 함께 탐색해 볼 생각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무트, 그녀는 누구인가?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 무트 자체가 고대 이집트어로 어머니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상당히 직접적인 이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녀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이집트 신화의 맥락에서는 신성한 어머니, 나아가 국가의 어머니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의 어머니요? 네, 이는 하토르나 이시스 같은 다른 위대한 여신들과도 공유하는 특징인데 파라오를 보호하고 그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어머니 역할을 수행했다는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테베가 이집트의 수도로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부상했을 때 그곳의 최고 여신이었던 무트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국가의 어머니라니 정말 엄청난 권위를 상징하는 칭호였겠군요. 테베에서의 최고 여신이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녀의 가족관계, 특히 테베의 다른 주요 신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자료에는 그 유명한 테베의 신성한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정이 무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트는 강력한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인 아문의 주요 배우자였고 그들의 아들인 달의 신 콘수와 함께 테베의 신성한 삼위일체를 형성했습니다. 아문, 무트, 콘수 이 셋이군요. 맞습니다. 이 세 신은 테베가 이집트 종교의 중심지가 되면서 함께 그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무트가 처음부터 아문의 배우자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던데요. 원래는 아마우네트라는 여신이 아문의 짝이었는데 무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아마우네트는 아문과 함께 아주 오래된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헤르모폴리스의 8신, 즉 오그도아드 중 하나였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자료는 카르낙에서 아문의 더 초기 배우자가 오스레트라는 지역 여신이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신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자리 교체가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신화 이야기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 속 가계도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들의 관계 변화는 종종 지상의 권력 구조 변화, 즉 정치적, 종교적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거든요. 아, 현실 세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요? 네, 아마오네트는 아문과 함께 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의 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베가 이집트 전체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아문 신앙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그의 배우자 역시 그 위상에 걸맞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상징성, 즉 어머니이자 왕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무투의 부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아문의 권력 강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가 아마우네트나 워스레트를 대체하고 아문의 주요 배우자가 되었다는 것은 테베 신들이 이집트 판테온의 정점으로 올라서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와. 당시 신들 사이의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며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와.
신화 속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정치적 변화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한 신들의 연애사가 아니었군요. 자, 그럼 이렇게 테베의 강력한 삼위일체의 일원이자 상징적인 어머니였던 무트.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고 묘사했을까요? 이제 그녀의 시각적인 표현, 즉 도상학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로 인간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우아하고 위험 있는 인간 여성의 형상입니다. 보통 몸에 꼭 맞는 긴 리넨 드레스를 입고 있죠. 머리에는 아주 독특한 장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집트의 신성한 새로 여겨졌던 독수리 모양의 머리쓰개입니다. 독수리 머리쓰개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상하 이집트의 통일을 상징하는 이중 왕관, 푸셴트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 푸셴트 왕관 자체가 파라오의 권위와 이집트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신성하게 보증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으니 무트가 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그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그렇군요. 왕관만 봐도 위상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손에는 때때로 남쪽, 즉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백합 모양의 홀, 셉터나 생명의 상징인 앙크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독수리 머리쓰기에 이중왕관까지. 정말 위험 있는 모습이었겠네요. 그런데 자료에는 이런 우아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좀 더 무서운 모습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암사자 머리를 한 여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어머니 이미지와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암사자 형상이 무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쩌면 인간 여성의 모습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자로서의 모습이 그녀의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더 원초적이라고요? 네, 사자는 고대 이집트에서 왕권, 힘, 보호, 그리고 때로는 제어되지 않는 파괴적인 분노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무트가 암사자의 머리를 하고 나타난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자유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강력한 보호자이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에서도 왕관이나 이름 상형 문자에 있는 독수리 상징보다 이 사자 형상이 더 근본적인 발현 형태일 수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은 이 강력한 사자 이미지가 길들여진 형태인 고양이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네네. 또는 고양이 조각상이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사자와 고양이, 극과 극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셈인데요. 바로 그 점이 무트라는 여신의 복합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각 상징의 의미를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중왕건 푸셴트는 이집트 전체를 아우르는 통치권과의 연결을, 암사자 형상엔 강력한 힘과 보호 본능, 심지어 파괴적인 분노, 이건 나중에 다룰 세크메트 여신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만 그런 걸 상징합니다. 네네. 반면 고양이와의 연결은 보다 부드럽고 친근하며 접견하기 쉬운 측면, 다산과 가정의 수호신으로서의 모성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하,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무트는 국가력 차원의 위엄과 권위, 왕관, 강력하고 때로는 무서운 보호력, 암사자, 그리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의 자애로움과 풍요, 고양이를 모두 아우르는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여신이었던 거죠. 그녀는 이집트인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정말 다면적인 여신이었군요. 이런 복합성은 다른 신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멤피스의 강력한 여신 세크메트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였나요? 네, 세크메트와의 관계는 무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크메트는 강력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역시 암사자 머리를 한 전쟁과 질병 그리고 치유의 여신입니다. 세크메트도 암사자 머리군요. 맞습니다. 태양신 라의 분노를 대변하는 파괴적인 힘, 즉 라의 눈으로 여겨졌죠. 무투 역시 암사자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여신은 종종 동일시되거나 서로의 속성을 흡수하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투 세크메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리거나 무트가 세크메트의 파괴적인 측면을 흡수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무트에게도 세크메트처럼 인간을 벌하는 무서운 힘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라의 눈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는 여러 신의 속성이나 역할을 하나로 합치거나 연결하는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혼합주의요? 네, 무투가 세크메트의 속성을 흡수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자애로운 어머니 여신을 넘어 국가와 파라오를 위협하는 적들을 파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 즉 태양신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능까지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투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그녀의 숭배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보호와 파괴라는 양면성을 모두 가진 존재였던 거죠. 세크메트뿐만 아니라 자료에는 북부 데스타 지역의 고양이 여신 바스테트와 결합하여 무트 바스테트가 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스테트는 보통 좀 더 온화하고 즐거움, 다산과 관련된 여신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스테트와의 결합은 앞서 이야기한 무투의 고양이 상징과 연결되면서 그녀의 좀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측면, 즉 다산, 풍요, 가정의 행복 등을 관장하는 면모를 강조합니다. 아, 이번엔 긍정적인 측면이군요. 그렇죠. 세크메트와의 결합이 그녀의 강력하고 두려운 힘을 보여준다면 바스테트와의 결합은 그녀의 자애롭고 생명을 주는 힘을 보여주는 셈이죠. 이처럼 무트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들을 동시에 포용하며 더욱 복합적인 신격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신화 속 역할도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태양신 라와 함께 신성한 이셰드 나무의 잎사귀에 파라오의 이름을 새겨 그의 통치 기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네, 그 장면 아주 중요하죠. 또 신전 벽화에서는 9활의 여주인, Mistress of the Nine Bows 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이집트의 적들을 상징하는 9개의 활을 짓밟는 파라오 옆에서 그에게 전쟁용 칼, 스미터를 건네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두 장면 모두 무트의 중요한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이셰드 나무에 파라오의 이름을 새기는 장면에 라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은 그녀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왕의 영원한 통치를 보증하는 최고신들의 반열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고신들 반열에요? 네, 그리고 아오팔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적들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아오팔의 여주인으로서 파라오에게 무기를 건네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상징적인 보호자를 넘어 실제 전쟁에서의 승리와 국가 방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강력한 전쟁 여신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쟁 여신의 면모까지. 네, 이는 그녀가 왕권의 수호자이자 국가 권력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된 신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죠. 파라오의 통치에 있어 무투의 지지와 보호는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국가의 어머니이자 왕권의 수호자, 때로는 무서운 전쟁 여신, 또 때로는 자애로운 고양이 여신까지.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진 신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여신이었던 무트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숭배했는지 그녀의 성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역시 테베, 현재의 카르낙 신전 단지 내에 무트만을 위한 거대한 신전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카르낙 신전 단지는 고대 이집트 최대의 종교 중심지였는데 그 안에 아문 신전 남쪽에 위치한 무투 신전 구역은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단순히 아문 신전의 부속 건물이 아니라 스핑크스가 늘어선 참배로와 여러 개의 거대한 탐문, 즉 파일론을 통해 아문의 주신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죠. 아, 직접 연결되어 있었군요. 네, 이 연결 자체가 두 신의 긴밀한 관계와 무트 숭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건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숭배 공간과 사제 조직을 가진 명실상부한 주요 신이었습니다. 무투의 성소는 특별히 이셰루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 자체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자료에는 이 이름의 상형 문자에 누워있는 사자의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셰루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신성한 호수 또는 둘러싸인 곳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무트 신전 구역 안에는 초승달 모양의 큰 인공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가 이셰루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호수 이름일 수 있겠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름의 상형 문자에 사자, 특히 암사자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장소가 무트의 강력한 암사자 여신으로서의 측면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녀의 원초적인 힘이 머무르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신성한 호수 이셰루, 그리고 사자 상징,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런데 이 이셰루와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메노테프 3세 파라오가 이 무트의 성소인 이셰류에 무트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북부 상대인 암사자 여신 세크메트의 조각상을 무려 수백 개나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왜 자신의 성소에 다른 여신의 조각상을 그렇게 많이 세운 걸까요? 그것도 수백 개나요. 그 점이 이집트학 연구에서도 여전히 많은 논의를 낳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실제로 수백 개, 어쩌면 700개나 넘는 세크메트의 좌상과 입상을 제작하여 이셰르 호수 주변과 카르낙 신전 다른 곳에 배치했습니다. 700개요? 와, 네, 이것은 단순한 장식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조각상들은 태양신 라에게 바치는 찬가와 관련된 특정 연례 축제나 매일의 의례에서 제물을 받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태양신 라와 관련된 의식의 세크메트 조각상을 사용했다고요? 무트의 성소에서요? 네, 바로 그 점이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앞서 말했듯 무트와 세크메트는 종종 동일시되었으므로 아메노테프 3세는 세크메트 조각상을 통해 무트의 강력한 힘, 특히 라의 눈으로서의 파괴적이지만 정화하는 힘을 불러내고 동시에 달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아, 달래려고요? 네, 세크메트의 분노는 질병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그녀를 달래는 의식은 국가의 안녕에 매우 중요했죠. 둘째, 이 의식 자체가 태양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크메트는 태양신 라의 딸이자 분노의 현신이므로 태양신 숭배 의식에 그녀의 조각상이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 시대는 태양신 숭배가 특히 강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 그 시대적 배경도 있군요. 그렇죠. 어쩌면 무트의 성소인 이셰루가 이러한 강력한 태양 관련 의례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는 무트, 세크메트, 라 사이의 관계가 당시 신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여신들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동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신의 성소에 다른 여신의 조각상을 수백 개나 세운 배경에 그렇게 복잡한 종교적, 신학적 이유가 얽혀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무트는 세크메트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자료에는 무트가 스스로 생성하는 황소라는 뜻의 아문 카무테프와 함께 숭배되기도 했다는 언급도 짧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문 카무테프는 아문 신의 또 다른 형태로 자신의 어머니의 황소, 즉 스스로를 잉태시키고 태어나게 하는 창조신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생성한다고요? 네, 무트가 이러한 창조와 재생산의 힘을 상징하는 아문 카무테프와 함께 숭배되었다는 것은 그녀 역시 단순한 배우자나 어머니를 넘어 우주적 창조와 순환, 생명의 재생이라는 근원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생명을 낳는 모성을 넘어 우주적 창조력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무트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슬슬 마무리하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무트는 이름 그대로 테베의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자 파라오의 상징적인 보호자였습니다. 네, 그렇죠. 아문, 콘수와 함께 강력한 테베 삼위일체의 핵심 멤버였고요. 외형적으로는 우아한 인간 여성의 모습과 강력한 암사자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인 도상학을 가졌고 이는 독수리나 고양이 같은 다른 상징들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멤피스의 강력한 세크메트, 북부의 바스테트 같은 다른 중요한 여신들과 혼합주의적 관계를 통해 그 신격을 더욱 확장시켰죠. 마지막으로 카르낙의 아문 신전과 연결된 이셰루라는 자신만의 중요한 숭배 중심지를 가졌으며 이곳은 특히 세크메트 여신 및 태양신 라와 관련된 복잡하고 중요한 의례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무트는 어떤 존재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무트는 결코 아문의 아내라는 한 가지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 지극히 중요하고 다면적인 여신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는 자애로운 모성의 상징인 동시에 국가를 수호하는 강력하고 때로는 두려운 힘, 그 암사자나 세크메트와의 연결에서 보듯이 그런 힘을 구현했습니다. 네.
테베 신학의 중심축이었으며 이집트 왕권의 정당성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그녀의 변화하는 모습과 다른 신들과의 복잡한 관계는 고대 이집트 종교가 가진 역동성, 유연성, 그리고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재해석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이해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세계관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어머니 여신 무트의 세계를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무트라는 복합적인 신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길게 이야기 나눴던 아메노테프 3세가 무트의 성소인 이셰루를 태양신 라와 관련된 의식을 위해 세크메트의 조각성 수백 개로 가득 채웠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신들의 속성이 비슷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아메노테프 3세 총치하의 이집트에서 무트, 세크메트, 그리고 태양신 숭배 사이에 뭔가 특별한 신학적 재정립이나 강조점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강력한 여성신들 무트와 세크메트 사이의 경계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히 특정 의례의 맥락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미하고 상호 교환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상호작용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무트와 고대 이집트 종교를 이해하는